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수요가 사라진 시장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또 정권 바뀌면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실시가 될 거고 그래서 다시 집값 오르면 어떡하나? 그치만 나는 돈은 없는데 이런 혼란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정책 도입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죠. 2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정책, 새 정부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이죠. 말 그대로 풀어보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내가 부족한 돈만큼 정부가 같이 투자해 줌으로써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모아둔 돈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포함해도 나는 6억밖에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모자란 돈 4억을 정부가 대신 대줍니다. 이렇게 되면 2억 남짓한 돈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에 허용할 수는 없으니 서울 기준에서 10억 이하의 집에 적용되고 또 서울 외 지역에서는 4억에서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 대출과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말 그대로 공동투자입니다. 내가 무언가 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면 투자자를 모으죠. 공동투자를 하면 이익도 반반, 손해도 반반입니다. 내가 50%, 정부가 50% 자금을 대서 집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50%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 중에 40%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0%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공동투자자가 정부라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은 내가 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부한테 그 자금을 활용하고 이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은행 이자보다 낮아야 의미가 있겠죠. A는 원하는 집을 소유하지만 절반은 아직도 자기 명의가 아닙니다. 넘겨오려면 그 지분을 차분히 매입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장점은 뭐죠? 초기 매입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같이 투자해주는 정부는 그 집을 소유할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사올 수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는 반반 부담할 수 있죠. 내 지분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익을 반만 가져오는 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 또한 절반만 지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이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산 시장입니다.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투자해 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런 거죠.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대신 빚은 절반만 늘릴 수 있게 해주죠.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가게는 빚을 그만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부담 자체가 적고 점차 지분을 확대해서 원한다면 오롯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대출받는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DSR 적용 이런 데서도 안정적이 되겠죠. 10억에 60%를 대출받아서 6억의 빚을 지는 게 아니라 5억에 60%만 대출받으면 되니까 소득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지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DSR이 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떨어져도 이 집을 절반만 매입하는 수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이죠. 부채를 더 늘렸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부채의 한계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막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납니다. 빚이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들어가죠. 더 큰 금액을 투입해야 합니다. 손해 나면 정부가 오롯이 그 손실을 흡수해야 해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여야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름의 보편적인 부양책을 펴고 있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이 주는 그 충격을 자기 손에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온갖 부양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하고 LTV 상향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하면서 전방위적인 완화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집값이 조정될 시기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귀결입니다. 어떻게든 수요를 창출해내서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대출로 가격을 지지해주는 형태, 그간 해왔던 정책들입니다. 이제 대출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형태는 투자의 형식을 택했어요. 정부가 절반을 매입해준다. 결국 가계의 빚이 덜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빚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 자금이 잠겨있는 상태지만 그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빚을 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부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붕괴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파산이 늘어나고 있고 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죠. 4, 5년 전에 영끌했던 사람들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는 믿음보다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팔고 나가자 매물로 전환되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건 투자의 가치도 있지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 가격이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가계부채의 수치, 가계부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버텨내고 연체율이나 DSR 이런 것들이 핸들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삶은 이미 쪼들리고 있지만 집값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고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건 여기에 관여된 기업들 살리기입니다. 시장이 멈췄던 순간에도 정책 자금을 대거 풀어가지고 주택 거래가 돌게 하고 그러면서 건설사들 연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시장에 예전보다 절반의 돈만 있어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신규 수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건설사들 미분양이나 PF 위기를 연명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한 정부가 그 가격의 절반을 지원해주면서 사주니까 한동안은 지지해줄 수 있겠죠. 국가 재정을 통해서 민간 기업을 떠받치는 구조, 이걸로 내 손에선 터지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엮인 수많은 부실들이 터져나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신용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의 위기의 환자에게 계속해서 몰핀을 투여하면서 괜찮다 하고 있는 격입니다. 부동산 부양,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된 느낌을 갖고 부동산이 화랑이면 건설 경기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세금을 때려 넣어서라도 이 시장을 부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미 주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집값 오르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마약인 줄 알면서도 계속 이걸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죠. 기본소득을 뺐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디딤돌 소득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내세웠었는데 이번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어쨌든 간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 이걸 하겠다고 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 보장에 관해서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다뤘었는데 이 정책을 이번 공약집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1인당 연소득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5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 있죠.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걸 공약하진 않았어요.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제도 공약을 했고 그동안 이거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쪽에서는 빼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공짜 복지, 무상 지원, 고통 없는 성장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는데 마구마구 돈을 쓴다? 정부가 화수분도 아니고 결국 정부 세금 걷어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님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표만 얻고 또 밀어붙이다가 정부의 곳간 거덜나는 현상 벌어질 수밖에 없죠. 포퓰리즘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독약과 같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그 곳간을 채워야 하는 국민들입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 이미 국가 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거다. 이미 재정도 바닥이고 빚은 질대로 진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한계 상황이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계속해서 찔끔찔끔 몰핀을 투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동안 자기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공약집에서 삭제한 거 이재명 후보 살림하려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청년의 주거 안정, 부채 증가 억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야기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세심한 시기, 또 조건, 그리고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만 믿고 또 집값 올라갈 거니까 대선 전에 빨리 집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